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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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진짜 사랑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청사진 발표대회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스티벌의 취지대로 청소년과 청년이 이 정치와 선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문화로서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사진 발표 대회에서는 사전에 선발된 8명의 발표자분들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인 갈등, 혁명, 소외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입안자가 되어 본인이 준비한 정책을 발표해보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과 청년이 진짜 사랑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청사진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들과 이제 담당 공무원, 공직자들 이런 담당하는 어떤 사무직들 간에 있는 관계에서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이제 갈등의 배경은 이제 신규 공직자들과 현장에 있는 인력과의 이제 갈등,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해낸 정책은 이제 신규 공직자나 공무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담당 부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신규 초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현장 경험을 의무화를 시켜서 꼭 현장 경험치를 좀 쌓을 수 있을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 깊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런 특별한 동기나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 의지가 이제 꼭 해야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이제 비전이 보이고 저한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같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사실 전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만 꼭 가르치는 게 과목만 달라지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내가 열심히 하고 남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돈보다는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좀 살 수 있다는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는 삶은 되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틈틈이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남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메타버스 이 두 가지 요소는 현대의 어떤 기술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뭔지 아실까요? 네,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기계보다는 정보통신의 명목으로 작동하는 기계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 컴퓨터라는 그런 메커니즘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정책을 좀 제가 입안을 해봤습니다. 바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상 디지털 거래 보안 강화를 하는 정책인데요. 재택근무 관련 정책은 이렇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사무직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가상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그리고 지주회사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포맷으로 제작한다. 가상세계 플랫폼의 앱 입출력 장치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적 기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한을 대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 거래는 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요. 네, 윤주혜 발표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지금 뭐 가상 플랫폼 내에서의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법령 변화로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2 항목만 봐도 지금 다른 법안에서 약간 가져오거나 약간 상기시켜서 이렇게 연동한 그런 식의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법령은 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비한지 아니면은 충분히 제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일단 질문을 감사하고요. 본 사실 대회에서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혁명적 소재를 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플랫폼 같은 이런 신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이거에 맞춰서 수반되어야 할 제도와 장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보더라도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미디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일단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안을
제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할 때가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할 때보다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고 학생들이 참여도가 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원격 수업도 분명히 단점은 존재했습니다. 카메라나 아니면 마이크를 잘 쓸 수 없는 학생이 있었기에 그런 학생들이 참여도가 좀 떨어졌고 공부를 좀 하지 않는 좀 방탕하게 되는 그런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 교육 지원 정책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버 구축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버 분할 단계, 세 번째 미래 교육실 개설 단계, 네 번째 VR 지급 단계가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을 지급해서 하는 메타버스 사업은 얼마 정도 들지 예산을 한번 제가 편성을 해봤습니다. 서버 구축, 미래 교육실 개설, VR 지급까지 5조 74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학생들이 원하는 이유가 저는 공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 교육과 지금 공교육의 부재인 상황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도입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공교육의 부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에서의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그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를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메타버스 수업을 향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교육의 결점들을 좀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청년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두 다 획일화된 과정을 거치고 학점 관리, 스펙 관리하느라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어지다 보니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메타버스와 같은 것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간의 정보 격차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 정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공유 오피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건물,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민간에서만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국가주도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걸 이용해서 같은 공유 오피스 내부에서 메타버스 타운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정 지역 안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메타버스 타운을 조성을 하면은 훨씬 더 연결이 더 넓어져서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듣던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 핵심 정책의 골자 중 하나가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공유 오피스를 공공이 시범 사업을 지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공과 민이 약간 갈등 구조, 경쟁 구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시장의 교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든다는 말씀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갈등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이제 친척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은 이제 좀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 꾸리는데 이게 너무 자주 대면하면은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다고도 많이들 하는데 이게 혹시 접촉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혹시 이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면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는 기제가 자주 작동이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인당 7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1인당 7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지금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이 하고 있는 데 중에서 이제 국가가 시범 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건 두고 공공에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공공에서 하더라도 국가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받거나 이제는 해야 되는데 7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간에서도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과 붙었을 때 경쟁이 심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유혈 사태가 일어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애초에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기업들 자체가 여러분 무신사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옷 만드는 기업. 거기서 패션 창업 관련해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하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는 민간들이 물론 이것만 주로 하는 해외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 기업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지 진짜 이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갈등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약간 정책에서 먼 얘기다 보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간 갈등 높고요, 세대별 갈등 높고요, 젠더 갈등 높고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간의 갈등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편향된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내가 계속 맞는 줄 알고 가는 겁니다. 분명 내가 맞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맞는 것도 있을 텐데 근데 나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2030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 갈등 지수 더 높아질 겁니다. 전 나중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협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합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토론 같은 거를 통해서 진짜 막 싸우자는 게 아니라 공론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답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현재 공유경제 플랫폼은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이 아니라 돈을 사고 파는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에 문제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플랫폼 시장의 독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회귀 현상에 따른 노동 인권 타락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안하는 정책은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입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새로운 근로자의 개념 확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이나 시간제 고용자의 경우 맞춤형 건강보험이나 단체 산재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자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선량한 독점은 혁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로 옮겨오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한 부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 사업 같습니다. 또한 이게 공익성이 있어서도 부패나 그런 쪽에서 어떤 사업자나 어떤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특정적으로 매칭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 특급이라는 배달 앱을 실제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그 수수료만,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흥행했고 더 성장했습니다. 근데 현재 소상공인들은 2년째 코로나를 직격으로 받으면서 가게를 접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가맹업주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 이유가 관광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2030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앱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포퓰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입니다. 특정 정당이 정권 승리 그리고 의원들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이 정치적 도구가 쓰이는데요. 이로 파생된 오늘날의 이념 갈등이 바로 젠더와 세대 갈등입니다. 이 두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 공통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정책에 대한 공통 방안은 공익 광고 및 캠페인 그리고 대중 매체 활성화입니다. 이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에 접목시킨다면은 올바른 인식을 갖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방안은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식 개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의 부재에서 나온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및 직장 내에서 교육을 의무화해서 이러한 올바른 인식들을 심고 잘못된 인식을 이런 올바른 인식으로 대체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쪽 정치인들은 보통 청년 세대에게 포퓰리즘을 많이 하고 이제 보수 쪽은 기득권에게 포퓰리즘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거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을 때 포퓰리즘의 기준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하고요. 각 정당이 그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딱 청년을 위한 것만 가져와서 진보는 이렇게 포퓰리즘을 하고 딱 기득권만 위한 걸 가져와가지고 기득권을 위해서 얘들은 이렇게 포퓰리즘을 합니다라고 하신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 이른바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것.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디바이드, 이른바 정보 격차의 문제로 심화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3가지로 꼽았는데 집합 교육, 그런 소외 계층 자체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2가지 문제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한 정책을 이제 입안하게 되었는데요. 제한 정책의 명은 디지털 조력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현재 집합 교육이 아닌 1대1로 디지털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청년 및 청소년층이 주가 되어서 고령층에게 인터넷 디지털 기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방법이고, 네, 2번째는 이제 통합 연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흩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플랫폼,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앱으로서 이용자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출시하는 것,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2번째 정책의 핵심이고요. 저는 언택트 산업이 발전할수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4가지 분류에 따른 정책들을 각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고령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은행 점포수가 줄어들면서 어르신분들이 그 은행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실생활 중심의 체험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디지털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그래서 연결을 위할 그 매체를 먼저 보급을 하고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연결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들은 접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성 강한 곳에서 먼저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실질적인 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나 뒤에 장애인 정책은 사실 이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책인가, 왜냐면 이미 하고 있는 교육들이고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이미 조금 이미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다기보단 기존의 사전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해서 그럼 기존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차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정책들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부족한 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을 좀 더 파악해서 좀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 점은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실질적인 역량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과 청년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많은 문제점과 힘든 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럼 오늘 청사진 발표 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